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어 산업활동 동향을 보여주는 3대 주요 지표가 5개월 만에 모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각각 엇갈린 신호를 보내면서 아직 뚜렷한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현행 최장 240일에서 최장 270일로 30일 더 늘어납니다. 실업급여액 지급 수준도 다음 달부터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됩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이동통신 2위 업체인 KDDI의 5G 통신장비 공급사로 선정돼 앞으로 5년간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3,500억 원어치의 5G 기지국 장비를 공급합니다. 또 내년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 중개사인 NHK는 8K TV 시험방송 파트너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8K 송출 장비 기술을 갖춘 LG 디스플레이를 낙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암 발병 사례가 보고됐던 미국 엘러간사의 인공유방 보형물 사용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보형물 제거 수술과 무증상 정기검사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해 이식 환자들로부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산업생산 지표가 5개월 만에 트리플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보긴 이르다는 판단 속에 제조업은 여전히 부진하다는 분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신 기자. 전반적인 산업생산 지표는 모두 반등했죠. 경기와 관련해 긍정적인 시그널 아닙니까? 네, 생산은 전월 대비 0.5%, 소매 판매는 3.9%, 설비 투자는 1.9% 등 5개월 만에 트리플 반등했습니다. 생산 분야에선 금융보험업이 생산이 늘어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 대비 1.2% 늘었습니다. 제조업 생산은 지난달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통신 방송 장비 생산이 전월 대비 53.2% 늘었지만 자동차가 4.6%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다만 반등이냐 추세적 상승세냐와 관련해선 일단 일시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소매 판매액이 8년 7개월 만에 최대폭인 3.9%가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이른 추석이 결정적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도 수출과 대외 환경에서 뚜렷한 개선세가 없다며 경기가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신 기자, 이 제조업이 살아야 진짜 경기가 회복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라고요? 네, 통계청의 8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 능력 지수는 지난달 101.3입니다. 1년 전에 비해 1.9% 감소한 것인데 통계가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제조업 생산 능력은 역대 최장 기간인 13개월 연속 하락세인데요. 이러다 보니 놀고 있는 공장도 늘었습니다. 실제 생산량을 의미하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3.8%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재고율도 역대 가장 높은 112.4%인데요. 그 결과 제조업 생산 능력이 3년 전인 2016년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현재 최장 8개월에서 9개월까지 한 달 더 늘어납니다. 또 출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1년까지 보장됩니다. 내일부터 바뀌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관련 주요 내용 임종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70일, 즉 9개월까지 늘어납니다. 현재보다 한 달 늘어나는 겁니다. 개정된 고용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 연령 구분을 기존의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50세 미만이면 최대 240일까지, 50세 이상이면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액 수준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도 최저임금의 80%로 10%포인트 낮추되 개정안이 적용되더라도 지급액이 현재보다는 줄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늘고 지급액도 오름에 따라서 실업급여 보험률 역시 내일부터 현행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내일부터 육아휴직과 별개로 여성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1년간 보장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1년간 보장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또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현재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어납니다. 고용부는 다만 기업들의 부담을 감안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유급 휴가 5일분의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규직인 성형 근로자의 임금과 이 임시 또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은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기준 상용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369만 3천 원.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은 상용직의 절반이 채 안 되는 151만 6천 원이었습니다. 상용직과 임시 일용직 간의 임금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이 임금 격차가 200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이 임금 격차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상용 근로자는 184.7시간으로 4.9시간 증가하였고 임시용 근로자는 그 원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99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0.5시간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시 일용직의 근로시간이 더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임시 일용직의 총 임금이 줄어드는 게 원인이란 분석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쪼개기 고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용은 늘어나지만 굉장히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추세입니다. 고용부는 임시 일용직의 근로시간 감소세가 수년째 지속됐으며 최근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인 워라밸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선업 고용은 2달 연속 늘어나면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고용부는 지역별 임금 상승률을 보면 경상남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면서 조선업 회복의 영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과 LG가 내년 여름 도쿄올림픽에서 기술력을 뽐냅니다. 삼성은 5G 장비를, LG는 8K 방송용 TV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일본 이동통신사에 5G 기지국 장비를 공급한다고요? 네, 일본 내 2위 민간 통신사인 KDDI는 삼성과 스웨덴의 에릭슨, 핀란드의 노키아를 5G 장비 공급사로 선정했습니다. 삼성은 KDDI에 올해부터 5년간 약 2조 3,500억 원어치 장비를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KDDI는 내년 3월 첫 5G 상용화를 시작으로 서비스 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약 등으로 삼성은 올해 기존 통신장비 1위였던 중국 화웨이를 누르고 5G 통신장비 세계 1위 업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홍 기자, 일본 이 5G 시장은 이제 막 문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2024년까지 5G 전국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5G 올림픽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DDI 외에도 NTT 도코모, 소프트뱅크, 라쿠텐 모바일 등 4개 회사가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요. 한 통신사당 장비 비용만 7조 원 정도라서 일본 5G 장비 시장은 모두 28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삼성은 이미 공급 중인 KDDI 외의 다른 통신사와도 장비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LG는 도쿄올림픽 중계 방송국에 8K TV 패널을 공급하게 된다고요? 네, NHK가 LG 디스플레이 패널로 8K 생중계 시험 방송에 들어갔습니다. NHK는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8K 송출 장비와 기술을 갖춘 방송사인데요. 자국의 소니와 파나소닉을 놔두고 현재 유일하게 TV용 올레드 패널을 양산하는 LG 제품을 택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미국 엘러건사의 인공 유방 보형물 부작용에 대한 환자 보상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이 거친 표면의 보형물이 희귀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안이 나왔나요?
네,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을 이식해 희귀암 중 하나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발병한 경우 전액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보상 대책은 크게 확진 환자와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 예방 목적으로 보형물을 제거하는 환자 등 세 가지 경우로 구분되는데요. 확진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비급여를 포함한 이식 환자 본인 부담금도 엘러간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환자가 보형물 교체를 원하면 엘러간사는 평생 무상 교체해주기로 했습니다. 암이 단순히 의심되는 경우에도 병리검사와 초음파 등 진단을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지원 액수는 회당 1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방 차원에서 보형물 교체를 하는 경우 2021년 7월 25일까지 매끄러운 표면의 유방 보형물이 교체품으로 무상 제공되는데요. 다만 수술 비용과 검사 비용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홍 기자,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보상을 원하는 환자들은 우선 진료와 검사를 받은 후 진료 내역을 포함한 증빙 서류 등을 구비해서 엘러간사의 이메일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 엘러간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2만 8천여 명이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인공 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정은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감사 결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별다른 절차 없이 현직 임직원의 친인척들이 대거 정규직에 전환된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같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지난해 국감에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가 제기됐던 걸로 아는데 사실로 드러난 건가요? 네,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5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정규직 전환자 10명 중 1명꼴로 현직 임직원과 사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된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재직자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15%에 달했는데요. 제대로 된 평가 절차도 없이 일괄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 KPS, 산업인력공단에서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공정 사례들이 확인됐는데요. 감사원은 서울시에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법이 사실로 드러난 셈인데 그런데 서울시는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서울시는 채용 비리와 관련된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감사원이 노동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시 관계자들은 문제가 된 채용이 이뤄진 업무가 대체로 야간 정비 등 선호 직종이 아닌 탓에 지원 미달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며 더욱이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배제한다면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교통공사 사장 해임 등 감사 결과와 관련해 재심의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비리 연루자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피해자가 있을 경우 구제 조치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세 번째 합동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과 답변이 나오고 있는지 현재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먼저 최근 성장률 저하 우려 등에 대해 이낙연 총리 오늘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제적으로 엄중한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과도한 불안감 확대에 선을 그었습니다. 우선 고용률과 실업률은 개선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업자 수 45만 명 증가와 함께 고용률은 역대 최고이고 실업률은 통계사상 최저라고 강조했습니다. 60대 이상 일자리만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해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당연하다며 40대와 제조업 일자리가 줄었으나 감소폭이 둔화됐다고 답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수출과 투자, 소비 등 모든 경제 지표가 최악이라는 비판을 했는데요. 이 총리는 재정이 역할을 해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악화를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또 이르면 다음 달 말 시행을 앞둔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대한 정부 입장도 좀 나왔습니까?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택 공급 위축 우려와 관련해 공급 위축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는지 부처 간 협의 중이라며 시기와 대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질의에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은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최근 반도체 소재 관련 세계 규제 품목 중에 하나인 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수출 한 건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강화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현대차그룹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개발을 위해 사업부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사업부의 사업부장으로는 미국 항공우주국 출신의 신지원 박사가 영입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등 중미 공화국과 자유무역협정 FTA가 다음 달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FTA를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와 한 중미 양자 간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루언서와 유튜버 등의 탈세가 과세 사각지대란 비판에 정부가 과세 강화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한 사람당 연간 $10,000 넘게 해외에서 송금받은 자료를 한국은행 등이 수집하고 이를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은 싱가포르에 위치한 구글 아시아 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며 연간 $1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수요 예측 어긋난 안심 전환대출. 최대 30년간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의 최종 집계 현황이 조금 전 발표됐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분들 중 현 주택 가격이 2억 1천만 원이라면 안정권이고 최대 2억 8천만 원까지는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커트라인대로라면 전체 신청자 가운데 약 57% 정도가 탈락을 하게 돼 신청자들 불만 등 파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부 박규준 기자입니다. 박 기자, 먼저 최종 집계 현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조금 한 3시 정도에 최종 집계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 16일부터 바로 이 어제 자정까지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요. 전체 신청자는 63만 명 정도가 됐고요. 이들이 신청한 금액은 74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번에 대출 공급액이 20조 원이니까 이 공급액의 3.7배나 많은 규모의 신청 액수가 몰린 겁니다. 이번에 신청한 63만 명의 신청자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평균 주택 가격은 2억 8천만 원, 이들의 부부합산 소득은 평균 4,759만 원, 이들이 갈아타겠다고 신청한 금액은 약 1억 1,6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렇군요. 63만 명 모두 이제 대출이 전환되는 것은 아닐 텐데 어느 정도 선까지 좀 대출 승인이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반가량 이상은 탈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2억 1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이번에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27만 명 정도가 되고요. 비율로는 전체의 42.5%가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57.5%는 대출 탈락이 되는 겁니다. 다만 대환 대상이 27만 명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이 27만 명의 일부라도 요건이 미비하다든지 또 원리금 균등 상환에 대한 부담금 등을 이유로 인해서 대출이 철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대출 철회가 최대 40%에 이를 수 있다고도 가정을 하고 대출 가능한 집값 최대치도 발표했는데 이 최대치는 2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추가 합격 방식으로 집값 2억 8천만 원까지는 대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박 기자 말씀대로라면 2억 후반대까지 대출이 지금 전환이 된다면 집값 비싼 이 서울 사는 사람들은 탈락자가 대거 발생하겠어요. 앵커가 말씀한 대로 그런 우려가 제기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금융위원회 설명에 따르면요. 신청자 대비 대출 승인 비중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신청기간 중간에 임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요.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과 그 외에 비수도권 신청 비중은 6대4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2억 1천만 원 커트라인을 적용하면 수도권 신청자의
절반 정도는 이번 대환의 수혜자가 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애초 공급액인 20조 원에서 추가로 더 공급을 늘릴 계획은 없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하나카드 뒷북 배상. 하나카드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카드 혜택을 축소했다가 법정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패소했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피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배상에 나서기로 했다는데요. 이를 두고 뒷북 배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 또 앞으로 업계에 미칠 파장 역시 경제부 이한승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하나카드가 어쩌다가 이 대법원에서 패소해 배상까지 이르게 된 겁니까? 네, 그 얘기를 하자면 2012년으로 좀 흘러가야 되는데요. 예. 2012년 10월에 김모 씨가 인터넷으로 하나카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 1,500원당 2마일의 항공 마일리지가 쌓이는 카드였는데 이게 이듬해인 2013년에 1,500원당 1.8마일로 축소가 됩니다. 김모 씨는 이를 뒤늦게 알게 됐고요. 카드사가 약관 설명 의무를 어겼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3고심에서 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하나카드가 배상에 나서게 된 겁니다. 예. 대법원은 대면 거래에서의 설명 의무가 인터넷과 같은 비대면 거래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판시를 했는데요. 결국 카드를 발급하면서 향후 부가 서비스가 축소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배상 규모는 그럼 어느 정도고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하나카드는 내달 초부터 이 콜센터가 아닌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서 배상을 한다는 계획인데요. 예. 하나카드가 출시된 이 말씀드린 카드가 출시된 게 지난 2011년 4월이니까 2011년 4월부터 2012년 12월 21일까지 가입한 43,000여 명이 대상입니다. 배상 금액은 한 명당 10만 원꼴인 약 45억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배상은 현금이나 마일리지 또 하나금융에 있는 멤버십 포인트 중에서 이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배상을 하나카드 고객 전부에게 해주지는 않는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네. 그럼 말씀하신 2012년 이 12월 21일 이후 고객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현재 지금 말씀드린 것과 별개의 소송이 또 진행이 중인데요. 예. 하나카드는 이 소송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말씀하신 2012년 2월 21일 이후 그러니까 2012년 12월 22일부터는 여신 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이 개정이 됐는데요. 규정에 따라서 약관 설명 의무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소송에서도 하나카드가 패소할 경우에는 이 3만 7천여 명에게 26억 원가량을 추가 지급해야 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네. 하나카드가 아까 말씀드린 최종심까지 기다렸다가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나서 배상하는 것, 또 다른 소송 결과까지 지켜보고 이 추가 배상을 겨우 결정하겠다라고 했던 점들을 두고 이 뒷북 조치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하나카드는 이에 대해서 배임 우려 때문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지만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카드 업계가 이번 소송 결과에 좀 적지 않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최근 사실 인터넷과 같이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 카드 발급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예. 약관 설명 의무와 같은 이번 유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그래서 이번 하나카드 판결이 다른 카드사의 판결의 또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카드의 대응은 다른 카드 업계 전체의 배상 기준이 될 수도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부가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최근 카드 업계가 당국에 요구하고 있는 이 부가 서비스 축소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진격의 LG. LG그룹이 미래 먹거리를 두고 요즘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있죠. 거친 가전 부분에서는 이 삼성전자와 TV 전쟁을 벌이고 있고 자동차 배터리 부분에서는 SK와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배경 산업부 서주영 기자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먼저 이 삼성전자는 QLED 명칭을 갖고 지금 논란을 애지어 벌이고 있는데 그전에도 마찰이 좀 계속 있어 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명칭과 관련해서 설전이 벌어졌었는데요. 사실 지난 2017년이죠. 삼성전자가 QLED TV를 내놓으면서부터 이런 논란은 시작이 됐었습니다. 예.
LG전자는 이 QLED라는 명칭이 마치 전기 발광 방식의 디스플레이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왔는데요. 어제 삼성전자는 해외 광고 심의기관 등을 통해서 QLED 명칭을 해외에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결정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LG전자가 최근 삼성 QLED 광고를 허위 과장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반박에 나선 겁니다. 이에 대해서 LG전자도 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논점을 흐리지 말고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길 기대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TV 관련 기술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이 세계기술협회가 삼성과 LG 싸움에 개입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두 회사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배경 역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이렇게 두 기업이 양보 없는 치열한 대결을 펼치고 있는 배경에는 TV 시장의 전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이 저가에다가 기술력까지 갖추게 되면서 LCD 주도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 업체들은 OLED 쪽으로 생산 시설과 인력을 빠르게 전환 중입니다. 따라서 삼성과 LG 대결은 LCD 이후 TV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 양측의 대결이 워낙 치열해서 8K TV 화질 해상도와 관련해서도 국제 디스플레이 계측위원회 ICDM은 양사의 싸움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비슷한 의미에서 LG가 SK와 지금 배터리 싸움을 벌이는 것도 뭐 이런 좀 비슷한 맥락으로 좀 봐야 되겠네요. 네, 2차 배터리는 LG와 SK 두 그룹의 미래 성장 산업 부문입니다. 일부 조사기관들은 2025년이면 배터리 시장 규모가 약 200조 5천억 원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서로 양보 없는 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LG와의 특허 소송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은 서로 간의 합의를 어긴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번 제소는 2011년 소송 이후에 2014년에 양사가 서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어긴 것이라는 겁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합의서를 공개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LG화학 측은 2시간 만에 즉각 반박을 했는데요. 당시 소송 대상 특허와 다른 특허며 합의는 한국 특허에 한정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LG화학의 소송에는 일본 도레이 인더스트리도 공동 특허권자 자격으로 원고의 이름을 올려서 LG와 SK 간 대결은 국제전 양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서 기자, 이 LG가 SK 또 삼성과 공동으로 좀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LG의 이런 행보는 최근 구광모 회장의 경영 방침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0대 구회장이 위기와 변화를 강조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놓고 어떤 회사와도 대결을 불사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동안 LG는 좋은 기술을 갖고도 만년 2등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했었는데요. 이런 이미지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네, 서 기자 수고했습니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토론 먼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기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말 이 기준금리를 한 번 인하했고 얼마 전 다시 0.25%포인트 내리면서 현재 1.75%에서 2%대로 금리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미 연준이 발표 당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명확한 신호라 읽혀지진 않았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나오셨는데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님 그리고 서지용 상명대 교수 각각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상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미 연준이 연내 기준금리를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내릴 수 있을까요?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2019년 들어서 이제 하반기 들어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2차례 인하를 했었고요. 지금 제가 아침에 분석을 하고 왔는데 IB뱅크들, 세계 12대 IB뱅크들이 기준금리 인하 연내 가능할까를 전망했을 때 우세적으로 추가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추가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네. 추가 인하가 좀 어렵긴 합니다. 이미 2차례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그렇게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미중 고위급 협상이 내달 예정돼 있지만 현재로서는 전망이 썩 밝지는 않고요. 글로벌 경기 둔화도 확산되는 그런 지금 모양새입니다. 이번에는 서 교수님, 이런저런 지금 배경을 고려했을 때 미 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된다. 뭐 이런 상황 의견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이제 내수 시장이라든지 경제 상황, 그다음에 또 미국 연준이 가지고 있는 그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기 좀 이른데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이 오늘 이제 지난번에 이제 금리 인하했을 때 언급한 얘기를 보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준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경기 그 하강기에 접어들었을 때 더욱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서 적절하게 통화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연준의 금리 수준이 1.75에서 2% 정도 된다고 봤을 때 한 뭐 두세 차례 정도 더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충분히 내년도 어떤 미중 무역 갈등의 어떤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실업률 상황 이런 거 보면서 좀 그 인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 연준의 결정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향방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임 실장님, 실제 지금 형성되는 분위기 역시 기준금리 인하 쪽에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나 동결에 대한 결정, 이것은 아마도 바깥살림과 안살림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 말하는 이 바깥살림, 대외적인 변수를 보면 미국도 기준금리를 2차례 인하했고 추가적인 인하가 있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뭐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올해 내가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그런 판단이고요.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유로존 그리고 일본도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고요. 그 밖에 여러 신흥국들도 금리 인하로 가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통화 정책이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긴축적 통화 정책 기조에서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로 전환된 거예요. 기조 자체의 전환. 그럼 바깥살림이라는 영역에서 보면 기준금리의 인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그런 여론이 커지는 것이죠. 이제 안살림, 내부적인 것을 보면 말 그대로 투자 부진, 그리고 소비 부진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바로 물가인데요. 마이너스 물가가 2019년 들어서 계속 0%대를 유지하다가 8월 달에 마이너스, 9월 달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적정금리라는 2%라는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대내외적인 여건을 다 고려해 보면 10월과 11월 내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지배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 이주열 하는 총재도 사실상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의 뜻을 좀 시사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올해 경기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경기 성장률 2% 달성이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대내적인 그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제 낮추면서 우리나라 한미 이제 금리 차가 0.5%포인트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사실 하는 총리가 말씀하신 그런 그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예고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가 인하가 안 됐다 그러면은 사실 인하 여력이 충분치 않았는데 우리나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 내려주면서 아마 10월이나 그 11월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두 분 말씀대로 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낮추는 건 시기적인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이 경제 상황에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또 인하를 해야 된다면 효과, 부작용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균형 있는 고민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주열 한은 총재의 말을 좀 빌려볼까요? 올해 2.2% 성장이 쉽지 않다. 그러면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시사했는데 지난해 1월부터 보면 한은은 2.9%였던 이 성장률 전망치를 5차례 하향 조정하면서 총 0.7%포인트나 낮췄습니다. 만약 한 차례 더 하향 조정하게 되면 2%대 선도 역시 깨질 수 있다 이런 뜻인데 김 실장님, 이 배경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하강 속도가 좀 예상보다 빠르다 이런 뜻입니까? 예, 종전에 전망했던 그 경제보다 당장 닥쳐서 보니까 더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인데요. 예. 결국 수많은 가정하에 경제 성장률을 전망할 텐데 그 가정이 종전에는 다소 낙관적으로 봤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낙관적인 가정이 좀 틀렸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중 무역 분쟁은 장기전이 안 될 것이다. 그래도 단기간 안에 끝날 것이다. 종전에 그렇게 봤다가 미중 무역 분쟁이 더 장기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그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거죠. 이런 식으로 한일 무역 전쟁도 2018년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영역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등장하거나 새로운 변수가 더 악화되거나 추가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하방 압력이 더 많이 작용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10월 달에 한은이 새 전망, 수정 전망을 내겠지만 그 전망치에는 2.2%는 당연히 어렵고요. 2.1%나 2.0% 그 정도를 기록할 것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제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의미 있는 경제 전망 지표가 나왔습니다. 8월 산업활동 동향인데요. 서 교수님, 경기 지표가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왔더라고 하더라고요. 생산과 투자, 소비가 5달 만에 모두 이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경기 회복의 신호로 또 한편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예, 통계청에서 이제 생산, 투자, 소비의 어떤 전월 대비 상승, 소위 트리플 증가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 겉으로만 보면 8월 전산업 그 생산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0.5% 증가했고요. 설비 투자도 전월 대비 한 1.9%. 그다음에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액 지수도 한 3.9%까지 이제 상승을 해서 겉으로 보기는 상당히 이제 개선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조금 이제 좀 내부적으로 보면 문제가 그 경기 미래 어떤 향후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이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이제 전월보다 오히려 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표 외에 어쨌든 지금 반도체 실적을 중심으로 한 수출 실적이 이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좋을 수 있냐 하는 그런 의문도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얼마나 생산을 잘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균 가동률이 전월보다 한 1% 정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서로 이제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경기 상승 흐름이라고 단언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 실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오늘 지표를 보셨는지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역시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떤가요? 방금 교수님께서 아주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여러 부문별로 많이 차곡차곡 뜯어봐 주셨는데 더 중요한 걸 제 생각에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소위 경제성장률이라는 이 지표 2.2, 1.1, 2.1, 뭐 2%가 달성 가능한지 여부를 보는 것은 이건 연간 지표잖아요. 우리가 지금 발표된 월간 지표 그리고 분기별 지표 이런 것을 비교할 때는 전월 혹은 전 분기 대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를 제대로 보려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이야기는 전년보다 개선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월보다 개선됐다는 뜻이에요. 다 대부분. 근데 전년 동월보다 개선됐는지 여부를 또 판단해 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봤습니다. 생산이라는 영역은 0.2% 증가에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년 동월 대비로 해서는 0.2%, 그러니까 2%를 훨씬 밑도는 수준의 증가 수준인 거고요. 특히 그중에 제조업에 해당하는 영역, 광공업 생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9%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투자인데요.
투자도 마이너스 2.7%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지난해 이맘때와 그렇죠. 비교했을 그러니까 때. 전월과 비교할 것이냐, 전년 동월과 비교할 것이냐. 근데 더 중요한 잣대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야 될 텐데 이런 생산, 투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거나 마이너스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이렇게 반짝 회복한 것은 전월과 비교한 기저효과에 해당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경기가 회복됐다라는 사인이 아닌 것이다.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은 전년과 비교해서 봤을 때 좀 의미를 더 줄 수 있다. 그런 지적을 김 실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다시 금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경기 수축 국면에 진입한 우리 경제의 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가 금리 인하로 정책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요즘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김 실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추가 금리 인하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도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다 금리를 인하하는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로 전환을 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금리 인하를 미루면 그만큼 금리 인하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 이 두 가지 변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기가 굉장히 위축됐잖아요. 2% 달성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가동할 만한 모든 정책들, 재정 정책도 확장적으로 하듯이 통화 정책도 완화적으로 해서 경기 부양의 총 동력을 다 가담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다 떠나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는 보고 있지만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적정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2%를 훨씬 밑돌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레벨을 0.7%로 전망했는데 이 값도 이제 10월 달 되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 같아요. 어쨌든 1%도 안 되는 이런 저물가 속에서 2%라는 적정 물가를 유지하려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어떤 것을 고려해봐도 그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과 적정 물가 상승률을 유지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질문을 서 교수님께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좀 달리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은 다 주지의 사실이고요. 지금 그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 기조,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 이런 걸 보면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경기 부양의 효과가 이제 좀 크지 않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거고요. 그 이유로서 경기 부진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국내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은 수출 부진 같은 건 대외 글로벌 악재 때문에 생기는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도 어느 정도 이제 공급 충격에 의한 유가 상승에 따른 일시적 상승에 따른 영향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물가에 대한 그 우려가 지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외 요인이라고 봤을 때 국내 요인으로서 사실은 금리만 인하했다고 해가지고 그것들이 해소될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더욱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디플레이션 우려 가능성 그다음에 또 부동산 가격 상승 이런 또 부작용들이 예상된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인하했을 때 좀 우리가 어떤 그 순기능보다 부정적 그 여파가 생길 때 좀 우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 거죠. 실장님 여기서 좀 의문인 게 사실 그 초저금리 시대가 몇 년째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경기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기준금리 인하, 이 통화정책 완화 자체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과연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의문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교수님과 약간 상반된 의견이 모아지는 그 배경은 아마도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일어나는 그 기대되는 효과, 이게 클 것인가 아니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논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한 가지 결국 우리가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 변수는 경제 성장률이에요. 경기가 개선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럼 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 변수는 금리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게 단 차원의 1차 방정식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고차 방정식이라는 거죠. 금리 이외의 다른 변수들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외적인 변수도 있고 뭐 규제 수준도 있고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됐을 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금리 외에도 다른 수많은 변수들이 경기에 혹은 투자에 영향을 미칠 텐데 지금 나머지 요인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들 투자의 방향성으로 연결되지 않겠다라고 보는 우려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요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다는 것이죠. 결국 금리도 인하해야 되지만 나머지 요건들도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것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우리가 가동할 만한 모든 정책들을 다 동원시켜야 될 텐데 재정 정책도 확장적으로 가져가서 경기 부양적으로 그리고 투자 완화, 규제 샌드박스나 규제 자유 특구, 경제 자유 구역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거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움직인다면 투자에 더 가담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텐데 나머지 요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금리도 인하하고 나머지 요건들도 다 같이 개선시켜서 결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그것이 경기 부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금리 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정책이 맞물려 함께 좀 돌아가야지 경기를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종합적으로 좀 해주셨습니다. 서 교수님께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의 방향과 더불어서 경기 상황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가적인 대책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좀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실장님께서 우리 좀 디테일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을 잘 조화롭게 병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 하나로만 기대할 수 있는 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재정 정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 예를 들면 뭐 정부가 기업들이 이제 R&D 투자하는 거에 대한 세액 공제를 조금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든가. 그다음에 일반 소비자들의 어떤 그 소비 유도를 위한 감세 정책 같은 것도 좀 시기적절하게 서야 될 것 같고요.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좀 비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정부가 좀 너무 무의미하게 재정 지출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 좀 효과적인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뭐 SOC 투자 같은 경우 과거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SOC 민간 제한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신도시 개발이나 국가 그 균형 발전 계획에 의해서 제2경부 고속도로 같은 게 이제 민자 유치하는 제한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예비 타당성 검토에 대한 면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건설사들은 이제 민간 부분에서 이제 그 민간 제한이 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민간 부분에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부가 어떤 그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서 재정을 좀 최소화하면서 이런 경기를 좀 부양하는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 실장님께서는 이 총론적인 접근과 더불어 좀 구체적인 몇몇 분야를 언급해 주셨는데 우선순위를 좀 짚어주셨으면요. 어떻게 좀 보완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외자 유치입니다. 결국은 외자 유치가 왜 필요하냐면 세계적으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던 중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미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나라로 떠나는 그런 기업들을 한국으로 잡아야 됩니다. 물론 한국 기업도 리쇼링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외국 기업들도 한국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국회 토론회에서 한 발제를 했는데 5당이 다 모여서 경제 자유 구역을 더 혁신적으로 만들어보자. 혁신적으로 만들었을 때 외자 유치가 가능한 겁니다. 외국 기업들이 이곳에 와서 기업하고 싶다 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말 그대로 국내 민간 기업의 투자, 또 외국 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다시 한번 경기가 부양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즈 플러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